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4주차 수업. 이번 주 수업은 동영상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고트 왕국의 개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세기 초에 이제 아시아의 유목민이었던 흉노족, 흉노족의 이제 한 일부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흉노족의 일부분이 서쪽으로 다시 남하를 하면서, 이들이 바로 이제 훈족인 거죠. 훈족이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도미노 게임이에요. 도미노처럼 이제 막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당시 유럽에 있었던 게르만족은 또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훈족이 오니까 게르만족은 밑으로 이제 또 피난을 갑니다. 자, 이들이 밑으로 가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밑으로 도망을 가면서도 자기도 살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또 도망가면서 이제 또 싸움을 하는 거죠. 그 덕에 또 이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476년. 이게 완전 도미노 게임이죠. 계속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게르만족 중에서도 이제 게르만족도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고트족, 서고트족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이베리아 반도로 침략을 해서 바로 똘레도, 지금 똘레도의 수도를 이제 정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여튼 500년이에요. 그게 507년이니까 하여튼 500년대 바로 서고트가 스페인의 중심지에 있는 똘레도, 그러니까 마드리드에서 한 남쪽으로 한 30-40분 정도 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똘레도의 수도를 정하고 이제 정착을 하고 바로 스페인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멸망을 하고 이제 로마는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고트족이 이제 대권을 이어받은 건데, 문제는 이제 게르만족들은 아직까지도 문명인이 아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어떤 문화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권을 자랑하고 있었던 로마 문화. 그러니까 문화란 거는 땅 따먹기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이길 수 있지만은 문화란 거는 그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품격 문화가 저품격 문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비록 힘에 의해서 져서 패배를 해서 같이 철수했지만은 그들의 문화 수준은 바로 서고트족이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문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품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로마 문화가 서고트족은 로마 문화에 흡수하게 됩니다. 땅은 뺏었지만은 문화권에는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베리아 반도인들을 바로 히스파니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히스파니아죠. 물론 히스파니아, 에스파냐. 자, 이렇게 똘레도의 수도를 정하고 300년간 스페인의 이제 주인이 된 서고트 왕국. 이 결국은 또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어떤 제국이든 어느 왕국이든 결국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서고트 왕국, 이 서고트 혈통, 스페인은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어떤 반도라는 지리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앞에 수업 시간에 봤지만은 뭐 그리스, 페니키아, 뭐 카르타고 등등, 그리고 또 우리가 이따가 배울 뭐 아랍 등, 또 로마 등 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가 섞였죠.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누구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냐면은 바로 이 서고트 왕국의
후예들이라는 거, 자신들이 소고트 왕국의 후예들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바로 소고트 혈통이라는 것이 어떤 스페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탄탄한 기반을 이뤘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전번 시간에도 좀 언급했지만 바로 유럽, 그렇죠? 소고트라는 거는 게르만족 유럽에서 이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스페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열등감 중에 하나. 자기들도, 왜냐면 유럽이 변방이잖아요. 유럽이 변방이다 보니까는 자기들도 유럽의 중심부의 어떤 혈통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내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300년간 지속된 소고트 왕국도 결국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왕위 계승 문제입니다. 왕위 계승 문제. 그러니까 이 소고트 왕국은 전통이, 그러니까 겨우 게르만족이잖아요. 소고트 왕국도 게르만에서 이제 분파가 된 건데 이 게르만족의 전통이 뭐냐면 왕위 계승이 선출이란 거예요. 선거에 의해서 왕위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르만의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르만에서 분파된 이런 여러 왕국들, 소고트도 이제 그 중 하나지만은, 이제 그러니 권력이라는 게 무섭죠. 권력의 단맛에 빠지다 보니까는 내놓기가 싫은 겁니다. 결국 자기 아들에게, 자기 핏줄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왕은 자기 아들에게 왕관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또 귀족들은 이제 저 왕만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들 차례인데, 자기들 차례, 이제 왕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빼앗긴 기분이 들지 않아요. 왕자한테 권력이 가버리면. 자, 그러니까는, 특히 세력이 큰 귀족은, 그야말로 차기 대권자였는데, 앞에서 대권을 놓친 거죠. 강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왕위 계승권을 놓고, 로드리고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700년, 710년입니다. 710년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렇게 또 이제 귀족이에요. 제일 센 세력가인, 제일 큰 귀족 중에서 최고의 귀족이었겠죠. 로드리고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차지하려고 하니까는, 뭐 왕자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왕자를 옹호한 세력들, 또 로드리고와 그야말로 맞짱을 또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왕자 세력들이죠. 왕자 세력들이, 그러니까 로드리고가 워낙 막강한 귀족들 중에서 최고의 귀족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왕자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뭔가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바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아랍 세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프리카 북부의 지배자였던 타릭,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아랍 세력의 수장이겠죠. 타릭이 이제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이제 스페인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브랄타라는 것은 바로 타릭, 아랍의 수장이었던 타릭의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해협이 되는 거죠. 그런 해협을 건너서 이제 아랍 세력, 북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었던 아랍 세력이 스페인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랍이 또 이베리아 반도의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우리 책에는 이제 48쪽에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48쪽 보면 그림에 똘레도 있죠.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따호강입니다. 따호강. 그래서 자, 북아프리카의 타릭의 침략에 의해서 소고트 왕국은 711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어떤 정체성에 가장 큰 뭐랄까요, 그 바탕이랄까요, 바탕을 이루었던 소고트 왕국은 이제 711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700년, 718년이죠. 700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0년 때부터 이제 아랍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이베리아 반도에서 끝에 부분, 아스투리아스의 아주 일부분, 아스투리아스의 아주 일부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전 지역은 아랍 세력 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랍 세력은 큰 꿈을 갖고 있었죠. 이제 스페인 침략에만 만족한 게 아니고 이 스페인을 넘어서 이 유럽 전체를 이제 손에 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랍 세력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즉 기독교 세력을 아랍 세력으로 이제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피레네 산맥에서 프랑스의 왕 칼 마르텔에게 패배를 하고 결국 아랍 세력은 유럽에서 유럽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스페인에서만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역사의 과정이죠. 만약 이때 칼 마르텔이 졌더라면 세계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사와는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전개가 됐었겠죠. 어쨌든 역사는 프랑스 칼 마르텔이 승자가 됨으로써 스페인만 아랍 세력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700년부터 8세기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던 1492년까지 아랍 세력은 스페인에다가 이슬람 문명을 설립하게 됩니다. 특히 남쪽 지역, 우리가 뭐 세비야라든가 꼬르도바 이쪽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 아랍 세력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이 남쪽 지역을 알 안달루스라고 한다. 자, 이렇게 스페인을 지배했던 당시 아랍 왕조의 변천사를 살펴보면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번영기의 중심지역은 바로 꼬르도바였습니다. 꼬르도바. 이 꼬르도바는 당시 아랍 제국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와 아예 주종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칼리프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랍 왕국으로 이제 독립 왕국으로 이제 선언한 거죠. 바그다드에 종속된 왕국이 아니고 바로 꼬르도바에다가 설립한 새로운 아랍 왕국이라는 어떤 건 칼리프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꼬르도바는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그렇게 큰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비잔티움, 꼬르도바 이렇게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자, 그만큼 바로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 바로 아랍 문명이잖아요. 아랍 문화의 어떤 중심, 어떤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꼬르도바는.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 고전들을 번역하고 연구합니다. 즉 그리스 주로 그리스 철학이겠죠.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로 된 철학서들. 그 다음에 로마 고전이 뭐죠? 라틴어로 된 고전들을 번역하고 연구하였다.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연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라는 것은 뭐죠? 르네상스라는 것은 고전의 부활이죠. 고전의 부활입니다. 고전의 부활은 뭐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어떤 문명의 부활이죠. 그들 문화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을 번역한 겁니다. 번역 작업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근데 같은 말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들을 아랍 학자들이 스페인에 온 아랍 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그 지도를 받은 스페인 학자들,
그러니까 아랍 학자들의 뭐랄까요? 아랍 학자들이 이제 가르친 거죠.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무식했던 이 스페인의 학자들이 그들 힘에 입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고전들을 바로 또 아랍어로 또 번역했겠죠. 또 아랍어로 번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르네상스, 유럽 르네상스의 어떤 씨앗,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시작할 수 있었던, 우리가 주로 이태리죠. 이태리에서 르네상스가 시작할 수 있었던 어떤 근원적인 힘은 바로 아랍 애들이 스페인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문화라는 거죠. 문화, 문명이란 거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물처럼. 이건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의학도 발달했었죠. 아랍 의학이 또 스페인에 또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두개골 절개 수술, 이렇게 아주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수술들이 이제 수술 기법들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또 수학이 발달하게 되죠. 아랍 하면은 또 수학을 잘하는 제로 개념, 제로 개념을 이용한 어떤 수학의 발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로마 숫자를 대체하죠. 우리가 로마 숫자 그럼 바로 뭐 라틴어 1 이렇게 쓰죠. 1, 2, 뭐 자, 우리 옛날 음악 시간에 보면 이렇게 있었죠. 3, 또 뭐 1도 함 도미솔, 도파라 4도음이죠. 4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5는 솔시레, 그쵸? 5도 할 때 솔시레, 5, 남 6. 자, 시간이 많이 걸리죠? 7.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 10까지만 써볼까요? 8, 9는 또 이렇게, 10은 이렇게 쓰죠. 10은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된 거.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0의 개념까지 왔죠? 0이라는 게. 0의 개념이라는. 0이라는 것이 대수학에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뭐, 아마 우리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학문들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이 아랍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얻게 된 그런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스페인이 어떤 유럽에서 어찌 보면 문화의 선두주자로 될 수 있는 발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데서. 자, 유명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은 꼭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꼭 기억을 합시다. 이븐 루시드. 아마 아베로에스라는 이름을 아마 기억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라틴어로는 아베로에스입니다. 이븐 루시드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대가였어요. 아까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아랍어로 또 라틴어로 막 이제 해석을 되게 최고의 대가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대가는 바로 이븐 루시드였고, 바로 이것이 이러한 철학적 바탕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르네상스의 또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유목민들이니까 천문학이 별자리에 관계되는 천문학이 무척 발달했었죠. 자, 그리고 특히 꼬르도바에 있는 메스키타, 뭐 아랍 사람들이 기도차라 그럴까요? 기도차죠. 바로 메카의 메스키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로 큰 메스키타가 바로 꼬르도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 교도들이
꼬르도바 수복 후에요. 코르도바를 정복하고 나서 메스키타 이 중앙 부분을 부수고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코르도바를 이제 가보시면은 메스키타 안에 대성당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람브라 궁전도 마찬가지. 알람브라 궁전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알람브라 궁전에 가면은 카를로스 5세 궁전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시 알람브라 궁전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뭐랄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 승리, 위험을 엿보이기 위해서 카를로스 5세 궁전도 지었는데, 아마 그 가보시면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야, 알람브라 궁전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옆에 카를로스 5세 궁전이 있는 거 보면 참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수준이, 당시의 수준의 아랍 문명과 스페인의 어떤 기독교 문화의 차이는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컸던 거죠. 자, 이렇게 꼬르도바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면서 팽창해 나가던 아랍 세력은 이제 분열기를 겪게 됩니다. 뭐든지 그렇죠. 커지면은 이제 깨지는 겁니다. 꺼지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또 세력 다툼도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스페인의 기독교 세력이 이제 아랍 세력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아랍 세력이. 그래서 코르도바의 중심을 차지하던 아랍 세력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밑으로. 위에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 막 쳐들어오니까 밑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 세비야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도시 세비야에서 그들의 문화를 또 꽃피우게 되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 밑으로 쳐들어오니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그마한 시골 마을 그라나다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성류라는 뜻의 그라나다가 되고, 이때 왕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스페인에 있었던 아랍 세력의 마지막 왕국이 나사리 왕국이에요. 나사리 왕국, 바로 알람브라 궁정의 성주 주인들이었던 나사리 왕국의 이제 혈통이, 그러니까 이 알람브라 궁정이라는 것은 바로 붉은 성이라는 뜻, 아랍어로 붉은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알람브라 궁전은 이 워싱턴 어빙이라는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스페인어는 모어로, 좀 한국어는 무어족이라고 그러나? 무어족? 무어족, 하여튼 모로들의 전설을 엮어서 만든 알람브라 이야기라는 책이 알려지면서 이 알람브라 궁전은 많은 사람들, 많은 서방세계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자,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스페인의 위대함은 바로 아랍의 침략이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아랍 문명, 아랍 문화를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의 위대한 문화를 바로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바로 그러한 여기서 출발한 스페인의 위대함은 유럽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바탕, 바로 르네상스죠. 유럽의 르네상스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씨앗을 스페인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즉 아랍 문명을 통해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유럽이 바로 세계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재밌죠? 참 보면은. 그래서 이 아랍 문명의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바로 스페인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관광국가, 스페인의 관광 특징이 뭐냐? 다양함이죠. 바로 이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도 이런 세 문화가 섞여서 이루어진 문명이다 보니까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어. 700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아랍어의 영향, 스페인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의 아랍어의 영향은 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페인어의 약 4분의 1이 아랍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단어는 약 한 4,000개 정도의 아랍어가 있고, 여기 보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 카라반, 카라바나, 그 다음에 알헤브라, 대수학, 그 다음에 알까데, 이제 시장은 우리가 뭐 마켓이 아니고 그 뭐 서울시 시장 일대 알까데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오해하는 게, 뭐 인터뷰 같은 걸 보면요, 스페인에 관계되는 거 보면 뭐 조그만 시골 마을에, 근데 뭐 알까데 이렇게 나오면 뭐 시골 마을에 알까데 시장이라는데, 시장은 아니고, 알까데 그러면 시장이 아니고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면은 시장이죠. 근데 군이면은 군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그만 말이면 뭐 동장도 시장, 동장도 알까데죠. 그 지역에 이장도 알까데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시장. 그 다음에 아스카르, 설탕. 그러니까 다 뭐죠? 아랍을 통해서 온 거죠. 나랑카.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산디야, 수박, 산디야, 알코올, 그다음에 카페, 아라비아 카페, 아라비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바로 스페인의 어떤 국민악기로 할 수 있는 기타라, 기타라. 그 다음에 아로스, 빠에야 유명하죠. 빠에야, 쌀을 가지고 만드는 빠에야. 다 이게 아랍의 영향입니다. 빠에야. 그 다음에 노리아,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물 공급이죠. 지중해는 건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업 발전에 또 큰 기여를 했겠죠. 이 물레방아 기술이란 것이. 그 다음에 원래 투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스페인 사람들이 막 손수건 흔들면서 투사가 잘하면 얼레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 뭐 이거 말고도 4,000개라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런 단어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쳤구나. 아랍 문명이 스페인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바로 그래서 스페인의 문화란 것은 아랍 문화라는 건 동양 문화죠. 동양 문화와 유럽의 서양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러니까 동과 서가 섞여 있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섞인, 아주 잘 섞여 있는, 잘 버무려져 있는 문화를 향수하고 있는 게 바로 스페인이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고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 자, 책도 좀 같이 읽으면 책을 어디까지 봐야 하냐면은 여러분들 59쪽까지 한번 이렇게 정독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십시오. 차오.